네, 그 공천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딱 정교하게 설계해갖고 법제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만큼의 또 환경이 있고 또 각 정당이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저는 최소한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보편타당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하는 공천에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제도,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공천 비리와 관련했다. 그러면은 공천 비리의 대상은 심지어는 영구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심지어는 뭐 공천 때 되면 뭐 금품이 오고 간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이게 당사 쌍방의 그 어떤 그 범죄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글쎄 이건 제가 법률 논리에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구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준 사람도 정말 공익신고의 일환으로서 해서 이 정의를 바로잡도록 한다는 이런 장치라든가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한 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그저 그때 논리에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특히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시도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뭐 이렇게 거기에 뭐 특별한 경우를 가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의 경우는 그때마다 너무 달라요. 이거는 최소한의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설계가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틀에서 하면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자격 요건을 가져가지고 이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되 이걸 아주 딱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의 뭐 규정화된 게 없어요. 심지어는 기초단체장이나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 공천제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정당 공천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주민의 선택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한 정도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공천법 같은 경우도 단지 그냥 정당에서 공천할 때는 그냥 민주적 절차여라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만 해도 당 뭐 대의원회라든가 아니면 당원총회에서 이렇게 정하라고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시장님 같은 경우 지난 총선 때 원래 원했던 지역구 원래 지역구에서 출마하다가 또 그 당시만 해도 홈지 출마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중앙당에서 그때 공천 관련해서 그냥 결정하는 게 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 당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때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이 정말 지역을 관리하고 또 지역 경쟁력 있는 걸 다 배제하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그 당의 어떤 정치적인 당선 가능성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그 가치라든가 초점은 훼손되고 일시적인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공천 관련해서 과도한 권한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지만 또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이 또 당이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사실 미래통합당 그때 국회 선거 때만 해도 객관적인 환경은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긴다 판결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소위 말하는 공천 파동이랄까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의 민주당의 아주
대선을 갖다 주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분위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공천이 오만하게 또 그 당시에 그냥 어떤 그 공천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의 현실하고는 다른 이제 경우가 많이 됐는데 제가 제도적으로 이런 건 하나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제 시행되지 않는데 공천을 적어도 1년 전에 한다든가 6개월 전에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임박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이고요. 지방 선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 광역의원 같은 경우. 아니 선거구도 한 두 달 남겨놓고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그걸 제대로 된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이전에 확정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되도록 하는 아주 초강력 장치가 필요해요. 1년 전에 선거가 확정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선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도 저 강원도 뭐 등등도 다 인천도 그랬어요. 선거 몇 달 전에 선거구를 하면은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 제도는 어떤 경우도 1년 전에 되지 않으면 당의 선거는 예를 들어서 전 선거구를 무조건 한다는 법제화를 시켜놓는다든가 선거구제를 1년 전에는 반드시 확정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천도 최소 6개월 전에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이 안정성을 가져오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하니까 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행이. 거기에 공천과 관련해서 비리도 개입되고 여러 가지 급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도 못하게 되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서 보니까 그 당규나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 또 그때 그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바꿔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으로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하지 않으면은 당의 선거구는 무조건 전선거를 한다든가 이건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천도 당규에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6개월 전에 공천되지 않으면은 당의 선거구에서 그 다음에 출마 자격이 없도록 한다든가 좀 초강력 수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이제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진영 논리에서 편가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게 그렇다면 대통령의 당적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말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대통령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정당 정치예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그 당의 이념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적을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오죽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선거 때 공약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죽하면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당선된 그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심한 편이고 다른 역대 대통령도 다 진영 논리에 어느 정도는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극복하려면은 한 번쯤은 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당적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을만 바라보고 국정을 하는 대통령이 한번 나와봤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것이지 당적이 없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아까 오해 소지고 뭐 그거는 근데 오죽하면 제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당적을 갖는 것이 정당 정치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갖고 하되 그런 마음을 하면 돼요. 나는 어느 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나는 지금부터 국민만 보고 가겠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국정을 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비교적 그런 쪽에 가까운 대통령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한 거는 지금은 특히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가지고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또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당적을 안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거의 다 임기만에 그랬죠. 임기만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당적을 뭐 당에서 출당을 시켰다든가 박탈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정치 상황 속에서 탈당을 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하고는 다른 당적이 하셨어요. 대통령 당적 다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좀 불행한 경우로 당적을 이탈했지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정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적 이탈은 아니었죠. 최근에 제가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그 시장님께서 뭐 윤석열 예비 후보 그 대통령 대선 뭐 선거 대책위원장이 아주 중책을 맡으셨더라고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분석을 잘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렇다면은 윤석열 그 후보한테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큰 원칙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좀 더 희망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예선을 거쳐서 8강, 4강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예. 최종 후보가 선택이 되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준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돼야 되고 그러면 뭐 대충 거기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정당 당원의 평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후보가 이제 윤곽은 좀 있죠. 예. 그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정권 교체를 왜 합니까? 정권 교체에서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국가 경영의 형태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개인의 정치인의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공직관 그런 철학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하지 않을 그런 사람 그것이 제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걸 정치라면서 보아온 판단 기준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뭐 미숙하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건 뭐 어느 정치인 다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윤 후보가 그렇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아니면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함이 저희 정치적인 신념이고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도 저한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는 저희 그런 면모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그렇지 거기에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2018년도에 그 재선 시도했다가 그때 전반적으로 모든 그 지방선에서 우리 그때 또 무슨 당이었나요?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 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인데 그때 2018년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어느 때 무슨 당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예요, 시. 그때 자유한국당 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그때 남북 정상회담 있고 그 말 그대로 하노이 싱가포르 북미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 그 지방선거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그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대표였죠 그때는 대표가 이제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위장평화 수초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그게 막말로 이렇게 치부돼가지고 사실 그때 지방선거가 거의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 시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위장평화수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제가 묻는 거는 그때 홍준표 후보하고 악연 때문에 지금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후에 예. 그 홍준표 후보하고는
같은 정치를 해오면서 예. 그때그때마다 예. 뭐 자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하지만은 그런 개인의 그런 그 당시 상황 때문에 뭐 특정 후보를 제가 배제하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예. 더 발전적이냐 예.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기준이지 예. 그런 사사로운 걸 갖고서 뭐 사사롭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걸 갖고 그렇게 할 사람은 전혀 아니고 예.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무슨 다른 언급을 하는 거는 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제 판단에는 그런 앞으로 국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사람으로서 윤석열 후보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는 보니까 그 남북 간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보수당의 기존에 가졌던 이런 생각보다 조금 더 결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는요 이게 예. 이렇습니다. 남북 문제는 뭐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의 문제고 국제 사회에서의 동맹국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냥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남북 관계를 잘 개선시켜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하고 같이 평화, 화해의 길로 가고 그거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지금 어떤 정치 상황에 있고 어떻게 남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결정적인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현존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엔에서 결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그냥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우리나라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북한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더 남북 이런 평화 모드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고조의 국면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앞으로 이게 진짜 북한의 어떤 입장 변화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발전적이고 또 북한의 이제 주민들이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균형감을 가지고 이렇게 남북 관계를 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보수당의 그 원류로 갈 수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할 시기만 해도 그 대외적으로도 전환 시기였지만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전환 시기였잖아요. 북한과의 그 남북 기본합의서라든가 이런 거 그때 다 체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남북관계에 새로운 그 국면이 있었고 또 특히 북방외교 그렇죠. 그때 이제 동굴아빠하고의 그 외교적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건 뭐 역사적 진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물론 그때 이제 88 올림픽을 또 치르면서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보수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그때 그런 정신들을 기본합의 관련 거기도 보면 기본합의서도 남북 교류가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좀 더 이렇게 균형감을 우리 시장님처럼 균형감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당이 북한에 대해서 그 이데올로기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평화를 향하고 통일을 향한 그런 좋은 관계로서의 발전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너무 그 우리가 북한 중심적인 그런 대북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좋은 앞으로의 대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것은 좋은 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2018년도에 그때 재선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대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자치단체장께 강력시장 하시면은 사실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보통 재선할 때 그때 이제 보통 본인의 그 어떤 생각을 진짜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고 혹시라도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뭐 사실은 인천시가 300만 인구입니다. 그리고 현안이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현안이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때 참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안도 다 풀고 그러면서 인천이 갖고 있는 그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천의 가치 전도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 연속선상에서 했었다만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또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시가 잘 되기를 지금도 항상 바라는 마음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인천시에 대해서 시장 선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지금 당장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 후에 저도 지역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제주도에 오픈 카지노를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던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인천 그 영종도에다가 차라리 만약에 그 오픈 카지노를 동의한다면은 인천 영종도가 더 좋지 않을까? 서해에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천보다 더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가 사실 대한민국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건 제가 인천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이 소위 말하면 이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이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무역 항구를 갖고 있고 또 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제가 인천을 어레이지 인천 모든 길이 인천을 통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산업 경쟁력이 높은 그 산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때 3개 복합 리조트를 다 인천에 유치했어요. 그때 34개 도시인가 그렇게가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3개를 모두 다 영종에 유치했습니다. 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복합 리조트라는 게 뭐냐면 카지노는 사실 그 전체에서 5% 이내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코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복합 리조트 산업이 되는데 이 카지노는 조금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좋은 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카지노가 갖고 있는 그 사실상 문제점, 그것이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국인한테 그걸 열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사실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지노가 지금 인천에 이렇게 되더라도 우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제한적 카지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고 또 건전한 문화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되겠죠. 미국이 얘가 그래요. 미국은 다 풀려져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좀 국내인을 개방하는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정성 카지노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선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 주민은 출입이 한 달에 1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그 지역 주민을 피폐시키고 예.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그 경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좀 끝없이 묻고 싶은데 뭐 시간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현재 그 인천시장보다도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 시장님께서는 요번에 내년에 혹시 시장님 되시면 인천시장님 되시면은 다시 한번 저희 국민대법원까지 정치강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시장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김포 민성군수 나갈 때, 또 인천시장 나갈 때 정말 저희 이익과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민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해서 또 좋은 기회가 됐고,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제가 와서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초청해 주신다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